데스 노트.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법과 정의를 추구하던 한 학생.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힌 자는 곧 죽는다. 어느 날 우연히 데스노트를 줍게 되고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의 이름을 노트에 적자 흉악범은 오래 있지 않아 정말로 참혹하게 죽는데, 법과 정의를 추구하던 이 학생의 마음을 담아 저도 살짝 적어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담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논란이 된 위장전입과 과태료 체납은 인정했습니다. 반면 자녀들의 아빠 찬스 의혹과 친일파 후손을 변론한 이력은 부인했습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후보자가 몸담았던 로펌부터 국회의원실 인턴 등 동료 유학생 사이에서 인턴 3관왕으로 불렸다는 이 후보자의 딸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오늘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학교의 수업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예. 즉 진학을 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버지 회사나 지인들 회사에 가서 직접 산업 현장을 겪어보고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의혹에 가족들이 고통받았다고 토로합니다.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를 넘는 바람에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입었고, 특히 오늘 청문회에선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1심, 2심, 3심에 다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1, 2심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관행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 실질적 변호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구 도곡동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위장 전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이 총 11번 압류된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알게 됐다며 앞으로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세세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은 119로 신고된 최초 신고 전화 내용도 입수했습니다. 급박한 현장의 모습을 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이 여러 차례 되풀이됐고 그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첫 119 신고는 밤 10시 15분 5초에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이태원에 경찰과 소방을 다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다. 골목에 사람이 다 껴있다라는 다급한 신고. 119 상황실은 가게 이름을 묻습니다. 신고자는 농담이 아니라며 통제할 경찰과 소방을 보내달라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끊으려는 신고자에게 다친 사람이 있는지 되묻는 소방관. 여러 명, 엄청 많다고 말해보지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이 시간은 흐릅니다. 그런 식으로 말고 설명을 좀 더 해달라는 소방관의 질문에 답답한 신고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며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소방은 부상자가 있냐고 다시 묻습니다. 부상자가 많고 상황이 심각하다며 참혹한 모습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전화를 끊습니다. 짧은 통화에 담긴 긴박한 순간. 이런 신고 전화는 이 뒤로도 99건이 더 걸려왔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저희 채널A는 119에 신고됐던 이 참사 당시 최초 신고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오후 10시 15분 농담하는 거 아니라면서 길거리에 널린 게 부상자라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최초 신고 내용. 전민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회선으로 최초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건 밤 10시 15분 5초. 신고자는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다며 압사당하게 생겼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골목에 사람이 다 껴있다고 급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접수자가 사고 발생 지점을 묻자 신고자는 위치를 알려주고는 다시 한번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다. 경찰이건 소방이건 보내주셔서 통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부상자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많이 다쳤을 거다, 여러 명 있을 거다, 엄청 많을 거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해달라는 요구에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냐며 길거리에 널린 게 부상자라고 답했습니다. 신고자는 전화를 끊기 직전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듯 미쳐버리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같은 최초 신고 내용은 소방당국이 국회에 제출해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신고 접수 2분 만에 사고 현장에 출동했고 다시 1분 뒤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첫 신고를 포함해 119에는 구조와 출동을 요청하는 신고가 100건이나 쏟아졌습니다. 119 최초 신고 시점에서 3시간 41분 전인 오후 6시 34분, 경찰에는 이미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19로 최초 신고를 받기 전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경찰에서 소방을 요청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입니다. 경찰의 첫 신고 접수 이후 소방당국과의 공동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태원 참사 현장은 참혹했고 또 급박했습니다. 첫 신고는 밤 10시 15분에 접수됐지만 현장을 수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시간대별로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넘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이태원 거리. 흥겨운 헬로윈 축제가 악몽으로 바뀐 건 어젯밤 10시 15분쯤이었습니다. 이태원동 옆 골목에 10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겁니다. 119 구급대가 4분 만에 이태원에 도착했지만 밀려드는 인파에 사고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1시간 동안 사람이 깔렸다, 숨을 못 쉰다는 신고 전화만 8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0시 43분 용산구 관내 전 대원 출동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쏟아지는 환자를 감당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심정지 환자가 3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현장에서 소방, 경찰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첫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인 11시 13분,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서울 시내 전 구급대원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주요 병원 의료 인력까지 출동을 요청했지만 비좁은 도로의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소방당국은 최고 대응 수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물론 충청과 강원에서도 구급차가 급파되고 병원 이송 도중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필사의 구조 노력이 이어졌지만 자정이 지나서도 심정지 환자 다수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상황. 새벽 3시가 다 돼서야 현장이 수습됐지만 일부 희생자 시신은 영안실이 아닌 실내체육관 등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사망자 120명 중 병원 이송 74명, 현장 안치 46명이 있는데 이 중 현장 안치 46명은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안치 중에 있습니다. 실종자 접수는 새벽 4시 반쯤이 돼서야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신고가 소방에 들어가기 1시간여 전 서울경찰청이 이미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경찰 112 무전망에는 밤 9시 1분 서울청 상황실이 이태원 일대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경찰서에 질서 관리를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신고는 앞서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11건 가운데 5번째 신고로 경찰은 이를 가장 긴급한 신고인 코드 제로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상황실 책임자였던 류미진 총경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밤 11시 39분. 서울청이 상황의 긴급성을 인지하고도 왜 2시간 반이 넘도록 류 총경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도 무전망에서 포착됩니다. 이 전 서장은 밤 10시 36분 용산서 112망에 처음으로 등장해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보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참사 상황을 알게 됐다는 이 전 서장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정황도 여러 군데에서 확인됩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전 용산서 112 실장은 저녁 7시 5분 참사 현장 인근에서 차도까지 밀려나오는 인파를 인도 위로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똑같은 지시는 2시간쯤 뒤에도 반복되는데 오히려 인파를 밀집시켜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판이 의심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밤 10시 18분에도 마약 관련 신고 대응에 배치한 겁니다. 출동 지시 7분 뒤에 형사팀이 도착해 순찰차는 정상 근무로 복귀했지만 심정지 환자가 속출하던 순간에도 경찰력은 온전히 집중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같은 112 무전망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를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자는 겁니다. 유족들 중에서는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사망한 다른 부모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유족들이 원한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의 유족의 연락처는 물론 명단도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정보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에 이 장관은 발끈하더니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급기야 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느냐며 억울함까지 토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장관 설명과 달리 행안부는 유가족의 명단과 연락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이틀 뒤 서울시가 희생자 명단과 유가족 연락처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전달한 겁니다. 유가족 정보가 빠진 자료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족의 이름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그리고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행안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실무자는 유가족 정보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정작 장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셈입니다. 왜 국무위원을 못 믿느냐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상민 장관. 참사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으며 잇따라 구설에 오른 데 이어 다시 한번 신뢰에 흠결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년과 비교해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아니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고 전 이태원 현장에 경찰 인력이 제대로 배치됐는지를 묻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을 더 배치했더라도 이번 참사를 피할 순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장관은 당일 경찰 경비 병력은 서울 도심 집회에 주로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병력이 광화문 쪽에 배치됐다. 지방에 있는 병력까지 동원할 계획 등이 유사시를 대비해 짜여져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긴 했고 거기 경찰 기동대 등 6천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헬로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린 이태원에는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인력을 배치했다고 이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중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는 뭐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되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스스로도 10만 명을 예측했고 지하철역 집계로는 13만 명이 이태원에 몰린 상황에서 평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봤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안전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작 경찰의 보고도 못 받고 대통령이 오히려 먼저 전화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휘 관리의 책임과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난 6월에, 그러니까 5달 전쯤에 명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상민 장관입니다. 경찰국 설치를 강요하며 또렷하게 했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선 경찰의 반발을 뚫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던 지난 6월, 이상민 장관은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게 내각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며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수사 등 공권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행안부가 지휘 관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치안과 소방에 관한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 자신이 관장하는 업무라고 했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이 사무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해서 그동안 담당자들이 잘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히려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당시 행안부는 112 신고 내용을 전파받는 시스템이 없어서 경찰로부터 신고 사항을 전달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대통령보다 참사 보고도 늦게 받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찰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만 여러 차례 냈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경찰 배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계속 논란입니다. 책임 장관으로서 경솔했다는 지적에서 참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29일 밤, 이미 이태원 골목은 대규모 인파로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한순간에 뒤엉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층층이 깔렸습니다. 150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20대 젊은 청춘이 가장 많았습니다. 10만 명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이전 헬로윈 때와 달랐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이제 통제도 아예 없었고 해산하라는 방송도 없고 그다음에 뭐 통제하라는 것도 아예 없었습니다. 실제 사고 당일 이태원역 부근에 투입된 경찰도 1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인력을 더 배치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광화문 시위 탓을 하는 듯한 발언도 논란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거리 곳곳에 폴리스 라인을 적절히 쳤더라면 대형 참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들이 좀 더 많이 중요한 곳에 배치가 되고 폴리스 라인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흐름을 좀 원활하게 통제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참사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만큼 주무장관으로서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의 기관 중에서 이런 일들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것이 책임 있는 기관이 경찰이라면 경찰 책임지는 담당 장관의 경솔하게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정부의 재난,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하고 참사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한다면서 이 장관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안전 펜스 하나 없는 후진국형 참사라는 지적에 국가재난안전주무장관 발언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주 중부지방 집중호우 첫날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대책을 지시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재난대응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폭우가 쏟아지던 상황에서 저녁자리, 술자리를 가졌다면서 비판했고 당사자들은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맞서고 나섰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자까지 나온 지난 8일 저녁.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영범 홍보수석이 폭우가 내리던 그 시점에 호우 대응 대신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후 4시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상황인데 비서실장하고 홍보수석 몇 분이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저녁에 만찬도 하고 술자리도 가졌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오래전 약속한 자리였고 일찍 자리를 떠 재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불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로도 튀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도 8일 군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저녁 식사까지 한 뒤 밤 10시가 넘어 상황실에 복귀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폭우 예상된다고 각 부처에 지시를 내려놓고 본인은 4시에 군산을 가는 거예요. 만찬 장소에 막걸리 들어갔잖아요. 전 기억이 없습니다. 전 마시지 않았습니다. 건배까지 했잖아요. 전 안 마셨습니다. 또 폭우 피해를 제때 보고했는데도 대통령이 퇴근했냐고 몰아세우자 이 장관은 보고에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첫 통화는 대통령 퇴근 이후였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하고 첫 통화를 했을 때는요. 대통령께서 이미 퇴근해서 사저에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야당은 인명피해까지 생긴 부실 대응에 대해 대통령도 사과한 만큼 주무장관도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생각해보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지금 재난 수습 중인 상황에서 제가 사과를 하면 지금 무려 열흘씩 잠 한 석은 못 자고 일하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낙심감이 크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은 꼬투리 잡기,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를 받은 시각도 대통령보다 더 늦었죠. 11시 20분에 비서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1시 36분 용산경찰서장에게 보고를 받았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고받은 시각 최초 시간 1시간 59분 뒤인 윤 대통령 인지 시점보다는 1시간 13분 늦은 30일 0시 14분이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던 시점이죠. 통상 보고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데 이번에 보고받은 시점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늦은 경찰 보고의 파장일까요? 참사 초기의 골든타임 4분을 놓친 건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는 교통 통제가 안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 나온 바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 구조대원들도 거기를 진입해서 뚫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체가 더 됐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차량들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전화도 있었고, 어느 정도 교통이 확보가 됐다 보니 큰 도로에 사람들이 다 누워져 있는 거죠. 밤이기는 했지만요. 그야말로 서울 한 복판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보고 자체가 늦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4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19 신고는 오전 8시 52분에 있었습니다.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죠. 장관이 보고받은 시점 신고 33분 뒤인 9시 25분인데요.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 신고 1시간 5분 뒤에 보고받은 것보다 오히려 30여 분 빨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6분 뒤에 청와대에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8시 58분에 신고를 받았던 해경 38분 뒤인 청와대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은 이번 참사,
경찰청이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사고를 보고한 건 이미 대통령이 사고를 인지한 지 1시간 4분 후인 30일 0시 5분이었는데요. 보고 체계로만 보면 오히려 이 세월호 때보다 더 뒤죽박죽이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의 역할은 또 국가의 기능은 정지돼 있었다. 또는 망가져 있었다. 보고도 1시간 넘게 사고가 다 나고 인명사고 나고 지금 엄청난 사상자가 난 이후에 지금 보고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고받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다음 질문은 이제 경찰청장의 동선도 실제로 경찰청에서 직접 공개를 하셨고 또 용산 소방서장님의 그 동선도 처음부터 현장에 계속 있었던 사실 이런 동선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기관에서도 공개를 했고요. 혹시 이제 경찰과 소방을 좀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휘까지는 아니지만 좀 포괄하고 계신 행안부 장관의 동선만 현재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행안부 차원에서 따로 공개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동안 저희 행안부 장관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개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간대별 보고받고 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해주셨는데 네. 뭐 동선의 실시간 동선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실시간 동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장관님 동선을 이제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거든요. 그 장관님 보고받고 인지하고 또 상황실장 유선 보고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현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대본 회의 참석하고 이런 동선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개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일날 어디 보고받기 전에 어디에 계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따로 공개하신 적이 없지 않으실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TBC 정영재 기자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인데 저희 행안부 장관님의 그 세부 일정이 그날 당일 행적이 사실 기존에 서면으로 왔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놓친 건지 확인을 해봤지만 딱히 나와 있진 않아서요. 그 보고 시간 같은 건 기존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당일 보고받기 전까지 어디에서 어떤 것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동선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그날 그 사고 인지 전에는 그 당일 오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괴산에 이제 그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산 지진에 따라서 그 상황 판단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저녁 6시경에 집 앞에서 식사 후에 사고에 대해서 11시 20분에 보고를 받을 때까지 이제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인지 후에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것처럼 또 서면 답변으로도 이제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종에 있는 자택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이건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서울에 있는 자택에 네. 계속 오후 시간대는 보내셨다고 보면 될까요? 지난 7일에 있었던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상민 장관 동선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것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이시라고 했는데 사흘간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검토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좀 얘기 과정에서 이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사고 인지 전의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6일 날 설명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 인지 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2일 날 설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자화자찬식 이런 외침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네. 이 집중호우 상황에서 적절하게 최선의 대처를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장관님, 생각합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그 당시 그렇게 많은 8월 호가 7일에 내릴 건 아무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그런 재난총괄 기능을 최선을 다했으나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폭우에 대비한 통상적인 대비를 했을 네, 뿐입니다. 아주 통상적으로 대비를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집중호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동의 안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좀 나름 사과하셨는데 최선을 행정안전부 장관, 다했다고 재난총괄 생각합니다.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사과하셨는데 주무장관 사과 못 하십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다고요?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